안녕하십니까, 삼손입니다. 네, 책에게 길을 묻다. 굿이브닝입니다. 네, 오늘 제가 첫 번째 책은 365일 세일즈의 기술입니다. 음, 자, 개인적으로는 이 책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뭐 고객 중심의 그 사고 신뢰 구축, 그 다음에 교육,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크루징이라는 게 있죠. 크루징. 왜 크루징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영어를 떠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영어의 정확한 발음도 아니고 그런 걸 따지면 교육은 이 책 자체는 360일 세일즈 기술입니다. 세일즈 자체가 셀러리맨하고 세일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책은 영업관리 세일즈 MBA 하다 보면 대단하게 세일즈 MBA 멋지지 않습니까? 영어 자체가 MBA 김상범 저자가 쓴 그래서 어떤 저희 기록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떤 우리 고객 구독자님들한테 감사드리지만 사실 구독자라고 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5억이니까 지구 인구가 한 60억 됩니까? 세일즈의 본질 설득이 아니라 가치 제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고객 세분화 맞춤형 세일즈 전략 이렇게 하고 협상 전략 고객의 예세를 끌어내는 방법 감성이죠. 영업관리 세일즈 MBA는 단순한 영업 기술이 아니라 전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거죠.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감각적인 영업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세일즈 기법을 배우고 실천에서도 강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테마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책은 세일즈 포스 디지털 혁명의 파너디 어떤 시장 아주머니가 디지털을 하니까 디지털?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사실 어찌 보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세일즈 포스 디지털 혁명 뒤집혔다. 김용국 많이 익숙한 이름인데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 세일즈 포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만 책을 한 권 읽고 그 책에서 한 가지라도 자기 것을 만들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다면은 책을 읽은 성과의 최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가치죠. 세일즈포스의 창립과 비즈니스 모델 책을 한 권 쓰게 되면은 CRM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 CRM 대체 CRM 자체가 뭐야?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리 고객 관계 관리 이걸 이해를 못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플랫폼 지금은 어찌 보면은 자, 핵심만 보겠습니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으며 앞으로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전략적 통찰을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글쎄요. 성공한 사람들만 세상에 나오는 세상인데 그게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나머지 물 아래 강하게 밀어받치면서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을 받쳐주는 그 기적 우리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한 90% 내지는 아주 정말 뭐라 그럴까요? 비관적으로 보면 한 99%가 수면 아래 있는 것이죠. 네. 다음 책은 퍼펙트 세일즈. 이번 파트는 좀 세일즈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책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세일즈가 어떤 그러니까 한 가지 원칙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베스트셀러의 그 중심 성향 그렇습니다. 물건을 팔지 않고 자신을 팔아라. 스토리텔링이면 뭐 결국은 인간은 어차피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적인 마케팅에 성공한다면은 세일즈뿐만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잘 되고자 하는 이런 의미로 저는 세일즈 퍼펙트 세일즈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다음은 다 버려도 이 책은 들고 나가라. 감성 세일즈. 이건 사실 어떤 획기적인 책이라고 봅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세일즈. 감성 세일즈죠.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감성이라고 하지만 상대방 의사를 공감할 수 있는 느낌. 성규용 작가가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what, how, why 각설의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물음을 니즈 관계와 크로징 기법 어떤 이치 어차피 돈이라는 것 자체가 들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성 세일즈라는 것 자체가 상대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어떤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로 이해해서 그 사람의 나의 스피킹보다도 리슨 들어줄 수 있는 상대방의 그 모든 걸 들어줄 수 있다면은 그 상대방은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줄 수 있을까? 나의 그 어설픈 말을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인데 그러면 이미 세일즈는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정지우.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이 책을 우리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글쓰기를. 근데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기 주요특징. 글쓰기는 특별한 능력이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이다. 의사 표현이죠. 두 번째, 완벽한 문장을 추구하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일상의 순간을 글로 기록하는 것. 일기 같은 거죠. 일상에서 글감을 발견하기.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쓸 수 있다. 그렇죠. 일상에서 이탈된 어떤 연꽃이 가시런히 이렇게 멋진 것보다도 하나가 이제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가 뒤집혔다든지 하나가 죽었다든지 했을 때 글감이 될 수 있다. 작은 관찰이 글쓰기로 시작. 그러니까 위대한 작가들은 사물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시의 관점에 워치의 관점에서 굉장히 그 집중적이고 집약적으로 사물을 봅니다. 우리는 그 흔히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작가들은 아주 굉장히 집중력 있게 그 삶의 농축적으로 산다고 볼 수 있죠. 감정을 솔직히 담아내기. 우리는 멋진 것만 생각하지만 세상에 멋진 것만 있습니까? 어떨 때는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도 끼고 아니면은 눈에 눈곱도 끼고 어차피 처리되지 못하는 코에 코딱지도 붙어있는데 그 처리도 못하고 귀에 깃밥이 흘러나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순수하게 강한 그 상대가 보았을 때 측은지심이 듭니다. 그렇다고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부족함, 나약함, 어떤 불합리함 그런 것들도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함은 중요한 이유. 하지만 꾸준해야 됩니다. 글쓰기의 목적 명확하게 해야 되고 글쓰기의 즐거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5만 가지 생각을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도 든다고 합니다. 뇌가 자체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건 10%밖에 못하죠. 많이 잡아서 나머지 90%의 그 무의식적인 자의 뇌는 모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우주의 별처럼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실제적으로 자기한테 뇌신경에서 중추신경에 거쳐서 실제 자기가 각인되는 그런 기억들은 거의 10%도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AI 통찰과 질문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잘 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일단 하루에 뭐 5분이라도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두가 작가는 될 수 없지만은 자기 삶의 기록은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기록을 남기려고 했던 거는 이런 것입니다. 뇌에 대한 것이죠. 오늘도 나의 브레인은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어쩌면 당신의 뇌는 당신 편이 아니다. 남편, 내 편이 아니야. 남편이야. 안 맞아. 노토처럼 안 맞아. 노토야. 남편은 노토야. 아내는 노토야. 왜? 안 맞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그런 의미도 있고 오늘도 뇌는 거짓말을 한다. 알베르 모케베르가 쓴 책인데요. 참 굉장히 그 뇌를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뇌는 진짜 내 신체 중의 일부 아닙니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뇌는 항상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신뢰하지만 사실 기억은 끊임없이 왜곡된다는 거죠. 인지평형도 있고 기억도 있고 확정평형도 있고 종교. 우리가 진짜 우리의 기억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너닝 크루즈 효과라고 합니다. 오히려 무리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너닝 크루즈 효과. 우리는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뇌는 거짓말 한다. 피노키오처럼 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피노키오 같은 거죠. 뇌가 거짓말을 한답니다. 자, 어쩌면 당신 뇌는 당신 편이 아니다. 내 편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유, 그러니까 우리가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고정된 생각, 그 가지고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이게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항상 남들에게 보여지기 전에 스스로 내 판단이 옳은 것인지 회의를 해야 됩니다. 비판하고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자신의 뇌 옳은 생각인가? 내가 남들한테 말하려고 했던 것이 바른 생각인가?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았을까? 내 정신적 오류에 빠지지 않았을까? 논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았을까? 항상 스스로 검증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책은 좀 저는 별 5개 중에 5개를 주고 싶습니다. 이 책도 처음 만나는 내 과학 이야기. 여기서 이제 점두엽이란 말도 나오고 편도체 뭐 우리가 이제 느려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음 만나는 내 과학 이야기. 우리가 이제 이 내 과학에 관한 서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뭐 확신할 수 있어? 어떤 이게 증명될 수 있는 것이야? 사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런다. 인간의 뇌 자체가 우주를 담고 있다. 우주는 뇌와 같다. 세상은 이온론이 아니라 매트릭스처럼 빨간 약, 파란 약이 아니라 인간의 뇌는 우주와 같다. 우주의 온 우주를 담고 있는 게 인간의 뇌이다. 이런 발상. 자신의 그 어떤 무한한 뇌의 기능을 모르고 평생까지 모르고 그냥 죽는 사람도 많지만은 어쨌든 이 책 자체는 어떤 굉장히 큰 질문을 던져줍니다. 자, 다음은 나쁜 뇌를 쓰라. 나쁜 남자라는 영화도 있었고 나쁜 뇌. 뇌의 부정성보다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뜻밖이지.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안, 스트레스, 분노 같은 감정이 오히려 집중력과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보다 그것을 동력으로 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의 그 질투
원한 어떤 억압,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원한이 깊었을 때 내가 더 강하게 그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상대에 대한 강한 배신감, 그리고 상대에 대한 미움, 상대에 대한 그 심한 상대한테 받았던 그런 모욕적인 감정들이 삶을 더 강하게 만드는, 나쁜 감정이 가졌던 뇌를 그 기반으로 해서 자기 발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내가 느꼈던, 세상에는 자신이 책에서, 그러니까 책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작가가 이런 의도로 썼는데 독자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그 책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활자된 책, 그러니까 우리가 노벨 문학상, 그러니까 노벨상 있지 않습니까? 노벨상에서는 결과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뭔가를 하나 제시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퀴리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문학이나 예술, 뭐 평화 이런 것 하나의 그 제시를 해준다. 그 한 가지 완성되지 않은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노벨상을 주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기준으로 삼아서 스펙트럼처럼 엄청난 다양성, 그리고 그로 어떤 노벨상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그 인간들에게 유익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어떤 씨앗 같은 거죠. 씨앗은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풍성하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어떤 과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의 씨앗을 굉장히 축하하는 게 노벨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벨이란 그분이 물론 결과적으로 완성한 것도 있지만은 어떤 불소식에 어떤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점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노벨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자, 똑같은 내용인데요. 똑같이 그 하루야마 시게루가 쓴 뇌에 관한 운해를 적용하고 이런 책을 똑같이 읽어봤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그 우리는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구텐베르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달해간 세상 사람들한테 글을 보급해가고 정보를 보급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 사실을 보고 인간의 창의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유익한 정보였고, 현대에서 인터넷이, 책과 인터넷과 사고방식 차이. 요즘은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정보도 많고 너무 재밌는 그 낚시거리도 많고, 한번 걸리면 헤어날 수 없는 거죠. 너무 재밌으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틱톡, 뭐 아주 쇼트 영상들이 사람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만 딱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사연은 괜히 하고, 바스킨라빈스 31 그 아이스크림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CEO는 절대 자녀들한테 자기 회사 아이스크림 먹지 않게 합니다. 먹더라도 안 먹을 수는 없겠죠. 아주 어리를 좀 하고, 또 한 가지 그 인터넷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 창업자들, 스티브 잡스를 떠나서 그 CEO들은 절대 자녀들한테 정신없는 SNS라는 동영상, 뭐 휴대폰을 24시간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제약하면서. 왜냐? 그거는 중독이 되거든요. 밥으로 만들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TV를 바보 상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터넷 그 핸드폰은 우리가 보면은 생각할 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유튜브 잘 나가는 유튜버 보십시오. 그 유튜버들이 말하는 그 프로파간다 같은 선전선동에 정신을 차고 있습니다. 아주 공론화되지 않는 개인적인 생각을 몰입하게끔 만드는, 그 중에는 진실이 몇 프로나 있을까요? 그러면서 보는 사람을 하여금 다른 생각을 못하게끔 아주 이상한 과거에, 우리 과거 역사적으로 괴벨스가 행했던 선전, 거짓이 심하면 심할수록, 과장된 광고, 과장된 내용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것을 믿는 사람이 더 많다. 완전히 중독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 하여서 인간들은 자신이 뛰어난 그 개인적 사유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우주 같은 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마약처럼 LSD랑 뭐 어떤 마약 같은 존재를 구독자들한테 더 이상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그런 걸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런 영상들이 너무 재밌게 우리를 자극적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편향적인 그 생각 속에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그 어떤 그의 대지와 같은 어떤 권력 앞에, 요즘은 권력이 피구독자라고 생각합니다. 광장과 타워에서 나왔듯이 우리는 늘 엄청난 그런 거짓과 선동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히 이제 떨쳐버리고, 이게 이 사실이 어떤 하나의 그 사실이 진정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그런 여유도 두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원래 인간은 사유의 동물 아닙니까? 동물하고 다른 건 사유할 수 있다는 거, 그걸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뇌의 혁명, 똑같이 당신은 뇌를 최적화해야 된다, 이런 거는 보면은 주요 내용도 나오고 충분히 30분. 여기서는 이제 뇌가 가장 그 아침에 깨고 나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1% 내지 10%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집중력과 그런 걸 결코 포기하지 않고 루틴을 꼭 지킨다고 합니다. 독서, 명상, 글쓰기, 운동은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침마다 가장 중요한 업무를 했습니다. 또 누굽니까?
개구리를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개구리 먹기. 그 작가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실컷 삶의 창의력 높이기 위해 달리기 위해 명상을 적극한다. 집중과 휴식, 집중. 그래서 요즘 말하는 토마스 에디슨과 다빈치는 짧고 자죠. 하루에 내일 한 중간에 24시간 살면서 저녁에 자는 시간도 있지만 낮에 활동적일 때 한 20분 정도 낮잠. 사실 15분 단위로 15분만. 그러니까 5분 동안은 잠이 들기 위한 거고 냅 중간에 낮잠 자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뭐 얘기가 나오고요. 당신은 최적할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이제 인간의 뇌는 참 무한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바사와 시오니진 그런데요. 이것도 뭐 베스트셀러이니까 한국까지 일본 작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한국의 일본의 작가가 한국에서 글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신경 가속성이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뇌를 알면 행복해 보인다는 두 분의 그 박사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생각, 행동은 모두 뇌에서 작용한다. 뇌의 가소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뇌를 이제 궁금하죠. 가장 더 두려운 게 또 그거 아닙니까? 네. 세로토닌과 도파민도 있고 하지만은 치매 간단하게 얘기해서 치매에 걸린다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치매에 걸린 노인이 자기 부모가 살짝 벗어난 사이에 손주 할머니한테 아이를 맡겼는데 그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돼지고기라고 생각해서 곰국을 아이를 뜨거운 물에 삶아서 며느리가 왔는데 내가 곰국 끓였다 며느라이야 삶은 아기를 며느리한테 보여줬을 때 자기의 자식은 부모님한테 치매에 걸린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그 뜨거운 물에 아기를 끓여서 곰국이라고 생각하는 치매 노인 그런 사례가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얼마나 인간 자체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가장 두려운 게 치매 아닙니까? 4차원 세계.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거는 뭐 죽기 전에 인간이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 얘기 자체가 트라우마죠. 어떻게 자기 손주 같은 애를 뜨거운 물에 아기를 끓여서 파파 끓는 물에 곰탕이라고 생각하고 넣었던 그 치매 걸린 부모가 그 돌아와서 봤던 그 며느리가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근데 참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그때 당장 쳐 죽이고 싶겠죠. 네? 사랑스러운 자기 새끼를 갖다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사람도 아니겠죠. 근데 인간이 일본에서는 우리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려장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진행됐죠. 살아있는 사람들을 물론 과거에는 음식이 부족했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나이 든 사람들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지게 싫어가지고 거의 살아있는 사람을 까마귀 밥이 되도록 빨리 지게 싫고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것들 버리고 이게 또 우리나라도 고려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치매라는 거죠. 치매. 아무리 다시 먹을 게 없어도 부모를 버리지 못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경제가 좀 안 해도 됩니다. 뭐 봐서는 못하지만은 누가 옆에 붙어서 치매 걸린 사람 그때 버렸을 거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치매가 가장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뇌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지만 결론은 자신이 신경 가소성처럼 끝없이 노력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그러면은 치매는 걸리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0권 이상 읽은 사람의 말이니까 들어도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또한 이제 언어의 내과학에 관련 서적인데요. 오타 유지가 진 언어의 내과학.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하루야마 시케노가 진 책인데 운해에 활용하는 뇌내 혁명, 강론 같은 책인데요. 운해하고 잔해하고 역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뇌 속에 있는 걸 자기가 어떻게 정립합니까? 그래서 이 책은 내과학과 심리학 기반으로 써진 책인데요. 운해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창의력. 운해는 주로 창의력, 직관력, 감성 지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좌뇌가 논리적 사고, 그러니까 좌뇌 쪽에서 논리적 사고가 언어를 담당하고 운해는 감각적, 직관적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좌뇌가 뭐라고요? 논리적 사고와 언어를 담당하고 운해는 감각적, 직관적입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참 대체로 부족한 놈이 생각하기에는 좌뇌가 발달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논리적 사고나 언어가 좀 어눌하고 어찌 보면은 혀가 꼬이기도 하고. 근데 오른쪽 뇌는 감각적, 직관적 사고는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저희 경우를 따지면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좌뇌는 논리적이고 언어를 담당해요. 논리적인 거 언어. 우뇌는 뭡니까? 창의적이고 직관적이라고 한다. 감각적 직관적. 직관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AI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좌뇌하고 우뇌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좌뇌는 뭘까요? 왼쪽. 논리적 사고, 언어, 분석, 계산. 좌뇌는 그렇습니다. 우뇌는 창의적이고 직관, 감성, 공감, 지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뇌 쪽에 오른손은 상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막 글자를 많이 쓰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 잡이라면은 썸방을 날릴 때, 그러니까 썸방이라고 이제 시체말로 감정이 격해서 오른쪽 손이 나갔을 때 오른손 잡이였을 때 대체적으로 오른손 잡이가 많으니까 감각을 통제하지 못해서 썸방을 날리지 않습니까? 왼손은 논리적입니다. 나가는 오른손을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왼손 자체는 왼손 개발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생각이고 우뇌를 활성화하는 방법 이제 지금 이제 기억하겠습니다. 네, 우뇌를 활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절제하는 거죠. 우뇌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뇌를 좌뇌처럼 왜냐면은 좌뇌 기능은 창의적, 논리적 사고, 언어, 분석, 계산 이걸 못하면 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시험도 보지도 못하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우뇌는 창의력, 직관, 감성, 공감 이걸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간관계 형성이 안 되죠. 좌뇌는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기본적인 발음 못해고 우뇌까지 활성화시킨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우뇌는 개인의 성향을 인격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얘기했죠. 이거 뭐 우뇌 좌뇌 헷갈린다. 우뇌가 어떤 기능이지 좌뇌가 어떤 거지 이런 생각보다도 오른손 잡이 대체적으로 오른손 잡이가 썸방을 날리느냐 마느냐 주먹을 쓰느냐 마느냐 이건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주먹이 될지 손을 흔들어서 상대방 호의를 될지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엄지와 검지를 해서 사람을 날릴지 이건 감성적인고 그거를 결정하는 직관이죠. 그리고 공간 지각이 있다는 거. 여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뇌가 활성화되고 우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다스리라 이런 말이죠. 감정을 다스리라. 논리적인 좌뇌를 더 높이 고양시키기 위해서 우뇌가 기저를 담당하는 그런 책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거인의 뭐 엉덩이에 깔릴지라도 자신이 부족함을 안다는 것 자체가 배움의 자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이 부족하다는 걸 너무 압니다. 하지만은 방향이 정해졌고 저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끝없이 책을 탐구하고 읽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진실을 전달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 응원해 주시고 부족하더라도 박수 쳐 주시고 또 몇 명 뭐 안 되지만은 또 구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벌써 자정에 가까워집니다. 행복한 달콤한 잠이 되시고 늘 우주보다도 더 높은 우주와 똑같은 그런 자아라고 생각하시고 늘 자신감 있게 자존감 높여서 정말 황제처럼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삼손이었습니다. 안녕.